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한 대의 구급차와 한 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10여 분의 시간이 두 형제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갔고 다른 한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과연 이 두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 사람은 폐지를 주우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었을까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의 낡은 고시원 2층 끝방에서 오재수는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떠요. 여든한 살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새벽잠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일어나는 동작조차 힘겨워진 지 몇 년째였어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면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콧고리 소리와 누군가의 투덜거림이 섞여 들려와요. 하지만 오재수는 그런 소리들에 이미 무뎌져 버렸답니다. 세수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오재수는 침대 밑에서 낡은 손수레를 꺼내요. 바퀴 하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서 끌고 가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만 바꿀 돈이 없으니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고시원을 나선 오재수는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종이박스와 신문지들을 주워 담아요. 한때는 사람들이 인사라도 건넸는데 요즘엔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근처 슈퍼마켓 앞에서 장사하는 김 씨는 오재수가 지나가면 이렇게 중얼거려요. 아, 또 저 영감이 지나가네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니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박 씨가 맞장구를 쳐요. 맞아요. 저 사람 정과자라던데요.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하다던가요. 어쨌든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작 오재수는 그런 말들이 자신에 대한 얘기인지조차 모른 채 묵묵히 폐지를 줍고만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오재수는 항상 같은 분식집으로 향해요. 어묵 한 봉지에 500원짜리 동전 5개를 내밀면서 말이에요. 어묵 하나만 주세요. 분식집 사장님은 언제나 조금 더 많이 담아주려고 하지만 오재수는 딱 그만큼만 받고 가요. 더 받으면 다음날 먹을 게 없어지거든요. 오후가 되면 오재수에게는 특별한 일과가 하나 더 있어요. 동네 곳곳에 숨어 있는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는 일이에요. 골목 안쪽 쓰레기통 뒤에 숨어 있는 삼색이 고양이를 발견하면 오재수는 조용히 다가가서 준비해온 사료를 조금씩 뿌려줘요. 이 고양이는 다리를 다쳐서 절룩거리며 걸어 다니는데 다른 고양이들보다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오재수는 이 고양이를 특별히 더 챙겨주곤 해요. 저 멀리 아파트 단지 쪽에서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행하고 있어요. 차 안에서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지만 오재수는 그런 차의 존재조차 모른 채 고양이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오재수는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가서 팔아요. 오늘 번 돈은 2,500원 정도예요. 내일 어묵값과 고양이 사료값이면 충분해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재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봐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에 돌아온 오재수는 작은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들어요. 국회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정치인들의 발언 같은 것들이 나오지만
오재수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오늘따라 뉴스에서 나오는 한 정치인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들려요. 오재수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여봐요. 여당 중진 오재원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자가 가족관계에 대해 묻자 오재원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혼자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오재수는 가슴 한편이 뭔가 아려오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오재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해요. 형님, 살아계신가요? 난 아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과 함께 오재수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오재수 자신도 모르겠어요. 국회의사당 앞 8차선 도로에는 오후 2시경부터 교통 통제가 시작되었어요. 여당 정책위원회 긴급 간담회를 마친 오재원 의원이 참석할 예정인 기업인 간담회 행사 때문이었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2대가 경호 차량과 함께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오재원이 차에서 내렸어요.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의 오재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히 답하며 건물 입구로 향했어요. 의원님,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재원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자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당내 토론은 언제나 활발합니다.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위해서 말이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구급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구급차는 8차선 도로를 응급등을 켜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국회 앞 교통통제 지점에 도착하자 경찰들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어요. 구급차에서 내린 응급구조사가 경찰관에게 다급하게 말했어요. 심정지 환자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VIP 행사 중이라 신원 확인이 안 된 차량은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오재원의 경호팀장이 다가와서 상황을 파악한 후 오재원에게 보고했어요. 의원님, 구급차가 진입을 요청하는데 환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재원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신원 확인도 안 된 환자라고요? 행사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당장 차를 빼게 하세요. 경호팀장은 무전기를 들고 경찰 지휘부에 연락했어요. VIP 측에서 구급차 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어요. 응급구조사는 점점 더 초조해하며 경찰관에게 애원했어요. 환자가 정말 위험합니다. 몇 분이라도 빨리 가야 해요. 하지만 경찰관도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상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 사이 구급차 안에서는 여든한 살해 오재수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오재원은 기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더욱 강경하게 나왔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를 둘 수는 없어요. 경호원들도 오재원의 뜻에 따라 구급차 주변에서 엄중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결국 구급차는 그 자리에서 10여 분간 발이 묶였어요. 그 사이 환자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어요.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안에서 무전기로 병원에 연락했어요. 환자 의식 잃었습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마침내 행사장 측에서 구급차 통과 허가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구급차가 출발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환자는 심정지 상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가 나왔어요. 국회 앞에서 구급차 진입이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VIP 행사로 인한 교통 통제 과정에서 구급차 진입이 지연되어 여든한 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뉴스를 보던 시청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게시판에는 항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람 목숨보다 정치인 행사가 더 중요한가요? 도대체 누가 구급차를 막은 거죠? 하지만 정작 오재원은 그날 밤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정대로 한 것뿐입니다. 며칠 후 추가 뉴스가 나왔어요. 사망한 환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앵커는 놀라운 표정으로 발표했어요. 사망한 환자는 오재수 씨 81세로 국회의원 오재원 씨의 친형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오재원의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기자들과 방송국 관계자들이 일제히 연락을 취한 것이었어요. 오재원은 전화를 받지 않고 사무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재원의 국회 사무실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오재원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어요. 의원님, 형분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재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형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 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과거 인터뷰에서 형의 존재를 인정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오재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기자들이 말하는 과거 인터뷰는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2010년 지역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오재원은 이렇게 말했었어요. 형과는 어릴 적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영상이 다시 화면에 나오자 오재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기자들 사이를 헤치고 급히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사무실 문을 닫은 오재원은 비서실장을 불러들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의 행적을 조사해 보세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의원님, 정말 친형분이신가요? 오재원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국회 앞마당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비서실장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왔어요. 오재수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재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훑어봤어요. 오재수, 정신병력 없음. 주소는 강북구 번동 고시원.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고요? 오재원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서류를 넘기다가 오재원의 손이 멈췄어요. 매달 사회복지사가 안부를 확인하러 간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독거노인 관리 대상자였다는 뜻이었어요. 오재원은 담배를 꺼내려다가 그냥 접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오재원의 과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형의 존재를 부인했다가 인정했다가 하는 모습들이 시청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인터넷에는 악플들이 쏟아졌어요. 자기 형 죽게 하고도 모른 척하는 정치인.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오재원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소주를 마셨어요. 화면 속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당대표의 전화였어요. 재원아, 상황이 심각하다. 사퇴를 고려해 봐야겠어. 오재원은 전화를 끊고 소주잔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형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내가 우리 집안 망쳤어. 그때도 지금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챕터 사고시원에서 찾은 가족사진. 오재원의 보좌관 김정민은 강북구 번동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의원실에서 받은 지시는 간단했어요. 유품 정리를 깔끔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고시원 건물은 생각보다 더 낡고 초라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삐걱거리는 계단이 이곳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2층 끝방 앞에서 김정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문 앞에 붙어 있는 오재수라는 이름표를 보니 현실감이 들었거든요. 방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정리정돈은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요. 김정민은 먼저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는데 모두 깨끗하게 빨아져 있었어요. 가난해도 단정하게 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라디오 하나와 약간의 동전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공과금 영수증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때 서랍 맨 아래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두 남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김정민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 아이는 오재원 의원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모습이 분명했어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연필로 쓰인 글씨가 있었어요. 재원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다. 그리고 재수라는 이름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정민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진 한 장이 두 형제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나머지 정리를 마친 후 김정민은 사진을 가지고 국회로 돌아왔어요. 오재원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는 술 냄새가 났어요. 의원님, 유품 정리 마쳤습니다. 오재원은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냥 버리세요. 김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것만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재원은 사진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형님 방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오재원은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자신과 형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김정민이 나간 후 오재원은 사진을 구겨서 휴지통에 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구겨지지 않았어요. 결국 사진을 다시 펴서 벽에 기대어 놓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형이 자신을 원망하며 등을 돌리고 나가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챕터 5 국회 청문회 전 국민의 분노. 국정감사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어요. 오재원에 대한 긴급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오재원 의원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야당 의원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증인은 친형을 탄 구급차를 의도적으로 막았습니까? 오재원은 마이크에 대고 답했어요. 형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거 인터뷰에서는 형의 존재를 인정했습니까? 오재원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야유 소리가 나왔어요. 위원장이 질서 유지를 요청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져 있었어요. 그때 증인으로 나온 병원 의무기록 담당자가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환자 오재수 씨가 의식불명 직전에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 동생 오재원을 만나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청문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오재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야당 의원이 다시 질문했어요. 형님이 증인을 찾고 계셨다는데 정말 몰랐다는 말입니까? 오재원은 목소리가 갈라지며 답했어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의 시민들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인터넷 생중계를 보던 전국의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댓글창에는 분노의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자기 형도 못 알아보는 정치인을 믿을 수 있나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거 아닌가요? 청문회가 끝난 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오재원에 대한 지지율은 3%까지 떨어졌어요. 그날 저녁 오재원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더욱 매서워졌어요. 사퇴만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재원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참담한 표정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어요. 챕터 6 무릎 꿇은 국회의원. 서울시립승화원 장례식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사무실에서 치러지는 오재수의 장례식에는 몇 명의 조문객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고시원 사람들과 동네에서 오재수를 알던 몇몇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던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후 2시경 장례식장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상복을 입은 오재원이었어요. 기자도 경호원도 없이 오직 혼자였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오재원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영정 앞으로 다가갔어요. 사진 속 오재수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오재원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국회의원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형, 나 기억나요? 오재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내가 못 지킨 약속, 이젠 지킬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땐 나 먼저 달려갈게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던 오재원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른 조문객들에게 깊게 인사를 한 후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그날 밤 오재원은 강북구 번동 고시원을 찾았어요. 관리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형의 방에 들어갔어요. 이미 정리된 방이었지만 오재원은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침대 밑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매년 자신의 생일 날짜에 똑같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재원이 생일 축하해.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 2010년부터 올해까지 빠짐없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재원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형은 자신을 잊지 않고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재원이가 정치인이 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자랑스러워요.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오재원은 그 글을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형은 끝까지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던 거예요. 챕터 7 진실의 기자회견. 국회 브리핑룸에는 전국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오재원이 마지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였어요. 생중계를 위한 카메라들이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오후 3시 정각 오재원이 단상에 올랐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치인의 가면을 벗어버린 한 사람의 인간이 서 있었어요. 오재원은 준비된 원고 없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꺼냈어요. 그 사람은 제 형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에도 오재원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정치인이기 전에 하나의 동생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오재원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구급차를 막은 순간 저는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형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간 것입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런 모습의 정치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형은 끝까지 저를 기다렸어요. 일기장에 매년 제 생일을 적어 놓으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형의 존재조차 부인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오재원은 눈물을 닦지도 않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너무 늦은 후회 아닙니까? 오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그날 밤 인터넷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너무 늦었지만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그 형이 하늘에서 조금은 웃고 있을지도요. 물론 여전히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재원의 마지막 고백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재원은 혼자 국회를 나섰어요. 20여 년간 다녔던 그 길을 마지막으로 걸었어요. 반년이 지난 후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오재수가 살던 고시원을 찾았어요. 제목은 형, 그 말 못해 미안해요였어요. 오재수의 마지막 삶을 기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다큐멘터리에는 오재수와 길고양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매일 사료를 챙겨주던 따뜻한 마음씨를 이웃들이 증언했어요. 분식집 사장님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참 착한 분이셨어요. 어묵 하나만 사가시면서도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셨거든요. 고양이 보호소 관계자도 나왔어요. 오재수 씨가 돌아가신 후 그 고양이들을 보호소에서 맡아서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어요. 한편 오재원은 이름 없는 자원봉사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오재원이 도시락을 들고 한 할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할머니는 오재원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당신이 그 국회의원? 오재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제는 그냥 자원봉사자예요. 길을 걷다가 구급차를 보면 오재원은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형, 이번엔 안 막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매년 형의 생일이 되면 오재원은 특별한 일을 했어요. 작은 카페를 빌려서 빈 의자 하나를 놓고 혼자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빈 의자를 향해 말했어요. 형, 생일 축하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는 형이 좋아했을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어릴 적 함께 놀던 추억이나 요즘 자원봉사하며 만난 재미있는 일들 말이에요. 어느 겨울날 오재원은 형이 자주 다니던 그 골목을 걸었어요. 삼색이 고양이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오재원은 주머니에서 사료를 꺼내 뿌려줬어요. 고양이가 다가와서 사료를 먹는 모습을 보며 오재원은 생각했어요. 형이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그렇게 해야 형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날 밤 오재원은 형의 일기장을 펴보며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적었어요. 형,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만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그리워할 때도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형의 동생으로 제대로 살아갈게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쌓여가며 모든 것을 순수하게 덮어주고 있었어요. 오재원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디선가 형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형제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에게도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나요? 사소한 오해나 자존심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